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요충지의 자리에 수많은 외침과 무수한 재난에도 세계적인 경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힘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나 없이 팔걷고 나선 사람들, 바로 민방위였습니다. 민방위가 우리의 소중한 행복을 지켜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과 민방위 교육을 함께할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유익한 말씀 전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민방위안전협회 김태영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방위 대원으로서 열의도 넘치고 그리고 궁금한 점도 많은 염승철 대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방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민간인이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있는데 민간인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국방이나 치안 같은 경우는 군인, 경찰들이 담당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 말고도 화재나 사고, 재난같이 공권력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1975년도에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는 민방위 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주민이 수행해야 될 모든 자의적인 활동을 민방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마디로 유비무환 정신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가족과 재산을 지키자, 이런 뜻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잘 내리셨습니다. 근데 민방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민방위대는 1975년 9월에 창설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밖으로는 월남이 폐망하고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는 등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도 않았고요. 국가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또 산업화 및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의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민방위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와, 그럼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975년도부터 민방위가 운영이 되었으니까 약 한 50년 가까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방위와 유사한 조직이 운영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예서의 침략에 나라가 위급한 상황일 때 스스로 나섰던 우리 의병들, 승병들이 있었죠. 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뺏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섰던 독립의용군들, 바로 그분들이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에도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조직이나 활동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민방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제도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그 나라 여건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창설된 국제민방위기구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민방위기구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나라도 58개국이나 되고요. 준회원국이 17개국이나 됩니다. 그럼 민방위대는 어떻게 조직이 되는 건가요?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소속되게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군인, 예비군, 대학생 등과 같이 법적으로 당연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 솔직히 민방위대가 어떻게 편성돼서 무슨 임무를 하는지 지금도 헷갈리더라고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 즉 주소지 단위로 편성을 하고요.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 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방위대는 규모에 따라서 분대, 소대로부터 연대 등 단위대를 편성을 하고 각 단위대는 소대장, 중대장과 같이 지휘자를 편성합니다. 이러한 지휘자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민방위 대장 통제하에 해당 제대를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대는 기본적으로 14개 유형으로 편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원이 제한될 때는 최소한 상황전파 분대, 대피 통제 분대, 인명구조 분대, 소화 분대와 같이 4개 분대는 필수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민방위 대원은 크게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우려가 있을 때로 구분해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각종 신고 및 경보 체제를 유지하고 민방위 관련 시설과 자원 관리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 예방과 수수, 복구, 지원 준비 등 각종 비상사태와 재난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활동을 합니다. 만약 민방위 사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경보를 전파하고 주민통제, 소산, 대피 활동을 지원하며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수방, 그 밖에 응급처치는 물론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방역과 방범활동,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기타 수습복구와 관련된 사업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손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에 민방위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어느 날 막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은 평소 반복된 교육, 훈련으로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방위 대원 교육은 대원을 연차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합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소집 교육과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요.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상 소집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으로 구분해서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실시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 재난 대비 훈련의 경우는 각 지역이나 직장의 특성에 맞는 생활 속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행동 요령을 숙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방위 대원들은 꼭 악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노리는 다양한 위협들에 맞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종의 어벤져스네요. 맞는 표현이네요. 맞아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어벤져스죠. 근데 민방위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는 민방위대를 동원하여 운영합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동원을 하는데요. 그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두 번째는 통합방위 사태 시 군인이나 경찰 병력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이 될 때. 세 번째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 동원령이 선포 시에. 네 번째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의 능력으로
복구, 예방이 불가능할 때 동원이 됩니다. 자, 이때 동원명령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재량권에 의해서 동원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만약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많은 벌금 때문이 아니라 꼭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민방위 시설과 장비인데요. 민방위 시설에는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필수 확보 장비 6종이 있고요. 그리고 방독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민방위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두고 올바른 장비 착용법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방위 제도가 왜 도입이 되었는지, 민방위대가 어떤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교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종종 경험해서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공습경보네요. 적의 공습이나 장사정포 공격이 개시됐다는 얘기죠. 즉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놀랐는데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신이 좀 멍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민방위와 민방공 이거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민방공은 공습 등 적의 공격에 대비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피, 소화, 복구, 구호활동과 같은 소극적인 방어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의 일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당황해서 막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민방공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평상시에 숙달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마련이죠. 갑작스럽게 적의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거주지를 중심으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동호는 물론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정부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민방공 상황이면 경보가 발령되는데 라디오나 TV의 경보방송에 따라 질서 있게 주변의 대피소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변에 대피소가 있다고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지하주차장 들어가 있대? 뭐 그런 데서 보긴 한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평시에 대피소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를 잘 보시면 대피소 표지판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바로 대피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지하철역이나 대형 마트, 뭐 지하 이런 데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피소는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디딤돌 앱. 그럼 이거 평소에 다운받아 두고 집 주변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확인해보면 유용하겠네요. 맞아요. 진짜 좋은 정보네요. 사람들이 평소에 보고 있다가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보고 바로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네, 자료 영상을 잠깐 봤는데도 무시무시하네요. 지금부터는 민방위 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만 들어도 위협적인 핵과 화생방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국재난안전연구소 박준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핵이나 화생방전 또는 테러 같은 게 실제로 내 앞에서 딱 발생을 하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핵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두렵고 화생방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처음 선보인 뒤 그 위력이 너무 강해서 인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있는 무기인데요. 핵무기는 폭발로 인한 충격 말고도 폭풍과 열, 방사능,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든요.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와 열 복사선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만약 20km 핵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열 복사선은 수천도 열을 발생하고 폭풍은 4km 이내, 방사선은 최소 30km까지 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면 반도체와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고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화생방도 만만치는 않겠죠? 네, 그럼요. 화학무기는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무기인데요. 호흡곤란이나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특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전쟁 무기로 쓰여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테러 조직이 테러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생물학 무기는 탄저균이나 패스트, 천연두 같이 병원균이 포함된 미생물이나 독소를 이용한 무기로 비슷한 증세의 급성 환자가 대량 발생하거나 또한 뚜렷한 원인 없이 동물들이 집단 폐사하면 생물학 공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은 핵무기 운영 시 발생되는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해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이나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 민방위 대원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화생방 정보를 빨리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대피할 수 있게요? 네, 그렇죠. 또 대피 시에는 호흡기와 신체를 보호하는 요령을 알려주시고요. 오염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오염 지역에 대한 인원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근데 방금 호흡기와 신체를 보호하는 요령이라고 하셨는데 따로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화학 공격 시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방독면이나 면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학무기나 유독물질은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층 건물이나 고지대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또 오염 지역을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대피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딱 와닿네요. 근데 그럼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요? 네, 실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출입문이나 창문, 환풍기를 테이프 같은 걸로 밀폐해서 유독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염된 신체 부위는 비누나 세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로 씻고 오염된 옷 등은 비닐봉지에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생물학 공격에도 비슷한가요? 예, 생물학 공격이 예상되면 가급적 실내 머무르며 호흡기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공격이 발생했을 땐 오염 지역 내 인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오염물질은 물론 환자와의 접촉도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물이나 음식물은
꼭 끓여서 먹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숙지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당연하죠. 핵 공격 시 민방공 경보가 울릴 텐데요. 앞서 얘기했던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건물 지하 같은 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근데 나 지금 공격할 거야, 다 피해! 뭐 이렇게 하고 공격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겠죠. 물론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기도 하죠. 만약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주변에 배수로 같은 곳에 핵폭발 반대 방향을 엎드리되 폭발에 따른 충격과 섬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대피할 때는 우산이나 비옷 같은 걸로 몸을 보호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인 낙지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안내 방송에 따라서 오염 지역을 벗어나고 낙지는 오염됐을 때는 옷을 벗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샤워를 한 뒤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핵이나 화생방 공격을 당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그럼 유사시에 그림이 떠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방독면 착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제가 많이 착용해봤어요. 우와, 역시 민방위 5년차 다우시네요. 네, 혹시 동훈 씨도 방독면 혹시 착용해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배우게 되면 아마 잘 착용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방독면은 분리형과 일체형이 있습니다. 먼저 A사의 분리형 방독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독면 휴대주머니를 열어서 방독면과 정화통을 꺼내 은박 포장지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화통 앞뒤 마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방독면 렌즈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방독면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머리끈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손질이가 좀 답답한데 이게 목숨이 달린 거라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방독면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죠. 또 다른 분리형 제품입니다. 먼저 방독면의 휴대주머니를 열어서 방독면과 정화통을 꺼내서 포장을 개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화통의 포장지를 개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화통의 앞뒤 마개를 제거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신 다음 정화통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방독면에 결합한 다음에 양손으로 방독면 렌즈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방독면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끈을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목 조임끈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착용법은 A사 방독면과 유사하지만은 머리끈 조절이 약간 다르고요. 또 내부에 있는 목 조임끈이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일체형 방독면입니다. 먼저 휴대주머니에서 방독면을 꺼내 포장을 개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정화통의 마개와 안면모 안쪽의 마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안쪽의 마개도 제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양손으로 방독면 렌즈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서 방독면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방독면이 얼굴에 밀착되게 머리끈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독면에 정화통이 결합되어 있고 정화통이 좌우측에 2개가 있어서 착용과 호흡이 용이합니다.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지하철 같은 데 비치되어 있는 거 저도 봤었는데 이젠 저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왜요? 누구나 쓰라고 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 전용 방독면이거든요. 정화통의 필터가 달라서 핵이나 화생방 공격 시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방독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방독면이 없죠. 이때는 임시 방편으로 일반 면수건이라든가 손수건, 마스크, 휴지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물에 약간 적셔서 사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산이나 우의 등도 좋고요. 아, 그럼 아예 평소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저도 꼭 갖고 다니겠습니다. 저기요. 119요. 119. 이거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보람의 4번 출구 앞인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술이요? 저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불의 사건, 사고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로 목숨을 살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드라마나 이런 데도 예를 많이 들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요, 최초의 목격자가 도움을 못 줘서 생명을 잃은 사례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친다고 해도 저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숨 한 번만 들이마셔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주는 행동 요령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장 조사.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행동 결정. 세 번째, 이것만큼은 꼭 하셔야 되는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에 연락. 어디다 연락하죠? 119? 그렇죠. 119요. 그때 오기 전까지 그 환자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바로 이 4가지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 4단계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방금 영상 사례를 보면 1, 2, 3단계는 굉장히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4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4단계 중에 3단계는 유치원 아이들도 119 신문합니다. 근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거의 다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응급처치 누구를 도와주기 전에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동호 씨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동호 씨한테는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보물 1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보물 1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 보물 1호죠. 오.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자 자신의 안전입니다. 일단 내가 안전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에게 나는 지금 동호 씨를 도와줄 응급구조사 김명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꼭 밝히고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무작정 용기만 앞서가고서 동호 씨를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불안에 떨면서 저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꼭 동의를 구하고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동우 씨가 어디를 갔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심장약인데 저거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승철 씨, 네. 의사 선생님 아니시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사 판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생사 판정은 의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요, 의료인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고서 인계한 뒤에는 응급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혹시 이 승철 씨 화상을 당했다. 옛날 사람들 뭘 사용했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된장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소주를 붓는다든지 이런. 그렇죠. 근데 소주 화학약품이죠.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세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 2차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겠죠. 우리 심장은요, 하루에 1분일지도 쉬지 않고 펌핑 작용을 합니다. 쿵쾅 거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줘요. 적혈구 하면서 온몸으로. 근데 그 적혈구에는 산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먹고서 우리 이 뇌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도 없어요. 그러면은 호흡을 못해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순환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온몸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장기들이. 그때 바로 우리 승철 씨랑 동훈 씨처럼 누가 와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가슴 압박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순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뇌하고 심장한테 산소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알아둬야겠네요. 근데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심정지가 발생해서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럼 곧바로 의식이 소실되면서 막 격렬을 일으키고 발작 등 일어나요. 그때까지는 잔류산소로 인해서 이 뇌세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4분에서 6분 지나고 되면 잔류산소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뇌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와, 이게 한마디로 4분이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이네요. 그렇죠. 바로 동훈 씨랑 승철 씨처럼 곧바로 해야지만 그 환자가 살아났을 때 생존율이 거의 다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심정지 환자가 거의 다가 80% 이상이 가정,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공장소에서 거의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생명을 선물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숙달에 대한 조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볼까요? 그럼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하기 전에 한번 동훈 씨한테 질문해 볼게요. 지금 동훈 씨 앞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빨리 달려가서 가슴 압박부터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턱대고 가서 도와줬다간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 맞다. 응급처치 행동요령 4단계 중 1단계 현장 조사요? 그렇죠.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현장 확인했더니 현장이 안전합니다. 그럼 현장이 확보된 거면 바로 환자 옆에 가서 이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습니까? 제 말 들으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 환자가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어떤 움직임이나 신음소리를 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떤 환자일까요? 그러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심정지 환자라고 생각하고서 곧바로 저기 빨간색 테이프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주시고요. 여기 하늘색 테이프 입으신 분은 자동 심장 충격 기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특정인을 콕 집어서 신고를 부탁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요? 그럴 때는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이나 영상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응급의료 상담원이 하는 방법을 영상전화로 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도움을 또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건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한 가지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환자를 보면 얼굴을 가리고서 나의 안전을 먼저 지키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정도 호흡 확인합니다. 이 환자가 의식은 없는데
호흡이라도 정상적이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하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긴 하품을 내뱉는 그런 호흡이 있으면 이게 바로 어떤 환자? 심정지 환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거의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119에 신고하고 나서 응급의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정은 바로 여기 쇄골뼈에서 만나는 흉골 전원에서부터 여기 명치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누를 때는 손바닥 중에서 우리 가슴뼈가 여기 손꿈치 가장 도톰한 힘있게 생긴데 여기라는 거죠. 여기를 바로 금방 찾은 요 부에다 이걸 놓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손을 깍지 끼일 때 너무 깊게 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낀 상태에서 손가락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속도는 1초에 2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9, 30.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인공을 할 겁니다. 인공을 할 때는 한 손은 이마, 한 손은 턱에 대고서 90도로 열어주고 나서 인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을 가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인공호흡을 안 하고 오니 지금처럼 가슴 압박도 할 수 있어요. 인공호흡을 좀 하기 불편했던 사람들도 가슴 압박만으로도 그렇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요. 생존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인공호흡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때는 압박을 30번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손은 이마에 대고서 한 손은 하악골 딱딱한 데다 밑에 대면 도로 숨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90도로 열어줍니다. 성인은 90도. 이 상태에서 이마 잡은 손에 엄지검지해서 코를 막고 입은 환자 입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 그다음에 이 사람도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손을 떼주고요. 다시 한번 다시 띄고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30번 30대 1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돌이 안 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영아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깨보다는 발바닥이 제일 민감해서 발바닥을 꼬집거나 때려가면서 애기야 괜찮니? 그랬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곧바로 119 신고한 다음에 똑같이 호흡 확인합니다. 비정상적인 호흡이 들리거나 아예 호흡이 안 들린다. 그럼 바로 심정지를 생각하고서 가슴 압박을 하는데요. 자, 가슴 압박점은 영아는 유두와 유두가 만나는 중앙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내려온 직하방입니다.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합니다. 아까는 손꿈치였잖아요. 이번에는 두 손가락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본 다음에 길이를 맞추세요. 길이를 맞춘 다음에 바로 갖다 댑니다. 그래서 한 손을 기도를 15도 밖으로 살짝 열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깊이는 4cm 깊이로 눌러주고요. 속도는 성인, 소아, 영아 다 분당 100에서 120회 똑같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9, 30. 30번 눌렀죠. 그런 다음에 기도를 개방을 합니다. 15도 각도로 열려있기 때문에 손을 살짝 댄 다음에 이 영아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영아의 코하고 입을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1초간 다시 떼었다가 다시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성인하고 영아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네. 제가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네. 혹여나 환자가 잘못되거나 할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인 문제는 선의 응로에 대한 면책법, 법 5조 2항에 혹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선한 사마리안법에 의해서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악의 찬행이나 너무 많은 진할진 과실을 범하지 않고서 생기는 민형사상에 대해서는
면책법이 해당이 됩니다. 바로 선의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구조법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사용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 AED기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정말 우리가 가슴 압박하는 것보다 이거랑 같이 혼용이 있었으면요. 생존율이 4배 이상은 높아집니다. 아, 그러면 꼭 배워둬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일단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는 사용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누군가 하다가도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딱 열잖아요. 그럼 전원 버튼을 딱 누릅니다. 얘가 패드를 부착하라고 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쇄골뼈 밑에, 하나는 왼쪽 젖가슴 및 겨드랑이 선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완전히 밀착해서 붙여요. 그러면은 커넥터를 꽂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커넥터를 여기다가 딱 꽂아요. 자, 이게 딱 하면은 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얘가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제세동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제세동이 필요하다 하면 충전 중이다. 그러면은 환자에서 떨어지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자, 8초 정도가 되면 다시 기계가 제세동 해야 된다고 다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거리면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환자가 잠깐 응집했다가 다시 멈추면 다시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2분에 한 번씩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2분 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번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범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젠 심폐소생술도 자동심장 충격기도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잘 아셨죠? 네,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까 응급처치 기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대형 화재들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심각한데요. 근데 연간 4만 건이라니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죠?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 중 하나입니다. 2020년도만 해도 무려 3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2,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재산 피해도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민간을 떠나 꾸준히 일깨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좀처럼 줄지 않는 걸까요? 화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기화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전기 제품이나 전기 설비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방의 중요성과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처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사는 곳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공용 건물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화재 초기라면 일단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두고 가서 안전핀을 제거하고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한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를 쓸듯이 방사하면 됩니다. 맞아요. 소화기는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소화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조리를 하다가 식용유에 불이 붙어 화재로 변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불꽃을 제거해도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K급 소화기입니다. 소화기에도 급이 있나 보죠?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소화기는 일반 화재나 전기로 인한 화재에 적합한 A, B, C급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에 비해 K급 수화기는 냉각 효과가 우수해 식용유 화재를 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용유를 많이 쓰는 주방엔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 제조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분말이 굳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이 약해져 사용하다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또 손잡이 부분의 압력 게이지가 녹색범위가 아닌 저압이나 노란색에 가했다면 압력이 빠진 것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용기가 부식되어도 교체해야 하고요. 네, 평소에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또 소화전은 2인 1조로 이용하는데요. 한 사람이 호스를 빼내 불이 난 곳을 향하면 다른 사람은 기다렸다가 밸브를 연 뒤 나중에 같이 노즐을 붙잡고 끄면 됩니다. 근데 일반 주택은 옥내 소화전도 없고 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도 없는 곳이 많지 않나요? 이 소화기로 끄다가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곳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설비가 없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에 설치된 소화설비인데요. 사용 방법은 소화젖이나 호스릴 소화전 설비와 유사합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스 타입의 비상 소화장치는 건물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과 같이 두 사람이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실외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급수장치를 열고 호스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야 물이 공급된다는 점이죠. 호스릴 타입은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호스 타입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설치된 급수장치를 열고 호스가 연결된 밸브를 개방하고 원하는 곳으로 호스를 끌고 간 다음 관창을 열어 방수하면 됩니다. 새로 배웠네요. 근데 이 불이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 같으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열과 연기, 유독가스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내려가려고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계단도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다면요? 화재 대피는 건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건물 옥상으로 임시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건물은 옥상문을 폐쇄해 놓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옥상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게 현실이죠. 옥상문은 안전상의 이유로 평소에 잠금 장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관리자는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건물 옥상문을 잘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잠금이 해제되도록 해야 해요. 아니면 전 세대가 옥상문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옥상문 근처에 열쇠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이럴 경우 누가 옥상문을 열면 관리실에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아파트가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공지분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 아파트 옥상이 대피가 가능한지 또 옥상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재난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막 불이 났는데 집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 세대와 경락 칸막이 벽을 두어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하거나 세대 내에 대피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 베란다가 있는 세대라면 한쪽 벽이 석고보드와 같이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락 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큰 서랍장으로 막아두거나 무거운 짐을 쌓아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네요. 경량 칸막이는 만일을 위해서 항상 비워둬야겠네요. 네, 만약 주베란다를 확장한 경우라면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방화문이 설치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대피 공간입니다. 방화문은 1시간 이상 불과 연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임시로 피해 구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관기가 있다면 왕관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왕관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왕관기는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지대와 왕관기 함에 있는 속도 조절기, 후크, 가슴벨트, 로프, 릴로 구성됩니다. 먼저 함에서 속도 조절기와 후크를 꺼내 지지대에 후크를 연결한 뒤
나사를 돌려서 잠궈주어야 안전합니다. 그런 다음 가슴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줍니다. 다음으로 아래를 확인하고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 뒤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갑니다. 저는 그 왕관길을 보면 왠지 내려갈 때 막 주르륵 미끄러져 버릴 것 같은 무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혹시 뚝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겠죠?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서서히 내려오도록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주의하시겠다면 왕관길은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무게가 150kg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중이 가벼운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채워서 위에서 줄을 당겨 내려보내고 연유하는 아기띠 등을 이용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불을 끄는 법과 대피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달린 일이죠.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오. 아, 진짜 재밌다. 우와. 진짜 실감난다. 오빠. 우와, 이것도 날 위해서 준비한 거야? 아니, 나 이거 준비한 적 없는데? 이거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 3D 효과. 설마 지진? 지진? 네, 저희가 잠깐 상황을 꾸며봤는데요. 이제 지진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얘기도 아니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경주나 포항 지진이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재난 중에서 지진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꼭 막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맞아요. 지진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이에요.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평소에 대처령을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요. 여의치 않으면 방석 같은 곳으로 있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후에 흔들림이 멈추게 되면요, 가스와 그리고 전기불을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이게 우리 쉬운 점. 밖으로 나갈 때요, 우리가 통상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고요,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서 넓은 공간으로 질서 있게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매년 찾아오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바로 태풍입니다. 바람은 물론 집중호우까지 동반해서 피해를 더 키우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태풍 발생하면요, 우선 실내에서는 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수시로 우리가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돼요. 또한 물에 자주 잠기는 곳이나 산사태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야 됩니다. 혹시나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같은 곳은 침수되거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또한 공사장 근처는 어떻게 했어요? 위험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죠. 혹시나 산이나 계곡에서는 놀러 갔다면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농촌에서 태풍 보고 비가 많이 오니까 논둑 물골을 점검해서 나가는데요, 절대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데 자연재난 말고도 사회적 재난도 있는데요. 혹시 외로운 늑대라고 아시나요? 그럼요. 홍기 넘긴 솔로남은 아니고 자생적 테러리스트잖아요. 이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이요. 잘 아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내 주변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흔히 테러는요, 불특정 대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저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이나 차량을 발견하면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만지거나 열어보면 안 되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혹시 자폭 테러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경우에는 빨리 현장을 탈출해서 넓은 공간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요. 그런 다음 테러범의 인상착이나 차량 번호 같은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경찰에 명확히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 폭발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폭발물이 터지면 즉시 귀와 머리를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서 가슴을 보호하고 엎드려요. 그리고 폭발이 끝나면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이때 천장에서 시설물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겠죠. 그 폭발물 잔해에 몸이 깔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테러로 건물이 붕괴돼서 잔해에 깔리게 되면 무리하게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요. 몸 상태를 보면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데요. 또한 손전등을 비추거나 배관, 파이프 같은 물체를 땅땅땅 두드려서 내 위치를 알려주면 구조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라이터 같은 거 좀 켜면 될까요? 맞다. 그 폭발로 배관 같은 게 망가져서 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봤을 거예요. 가스 줄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 엎친 데 겹친 격이 될 수 있거든요. 화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쵸. 폭발 현장에서 화기는 금물인 거 잘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감염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잖아요. 아주 피곤한 재난 같아요. 제 생각에도 피곤한 재난이라는 그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마음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그래서 쉽게 근절되지가 않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같은 그런 재난은 공동 대처가 중요해요. 혼자만 잘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개인위생이 중요한데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잘 씻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특히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됩니다. 또 평소 생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모임이나 회식 등은 자제하고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겠죠. 의심 증상. 감염병 의심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기침이 난다거나 설사, 구토, 코막힘 이런 증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발열이나 마른 기침, 피로감 같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요. 또 해외여행객은 귀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기재하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검역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절과 무관하게 우리의 호흡기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미세먼지 심각하죠. 소리 없이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 역시 개인 건강이 중요한데요.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에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외출할 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써서 호흡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또한 집에 돌아오면 비누나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 씻는 거 너무 중요한데 환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환기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민방위 제도에서부터 다양한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까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은 유비무한 정신으로 빈틈없이 예방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를 불행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민방위 대원의 임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